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연말 분위기는 완전 실종입니다. 뭔가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새벽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작대교 위쪽에 저 빨간 원 등장해서 1초쯤 낙하하다 반짝하고 사라진 건데요. 보이십니까? 아, 진짜 찰나의 순간입니다. 자, 별똥별 보면 소원을 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똥별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비는 소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로또요? 자, 정답은 제가 들어가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유명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이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단 5개월 사이에 촬영한 영상물만 모두 62개였습니다. 아, 지금 이거 난립니다, 진짜. 예? 사람이, 특히 여성이 젖소로 바뀌는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의 이 유튜브 광고. 회사 측은 부랴부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도 내놨습니다. 자, SRT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등 공공기관에 상습적으로 이렇게 허위 전화를 걸어서 협박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많이 심한 것 같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자, 하루라도 사건 반장 안 보면 머리에 가시가 돋는다는 서경숙님. 낮잠 자다가도 제 목소리만 들리면 깨서 TV로 달려간다는 15개월 다경이. 일본 아오모리 현의 전선희님, 윤혜님, 하문주님, 유혜옥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여성 수십 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온 기업 회장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우유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상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원래 이 박지훈 변호사님이 나오는 날인데, 아, 오늘 재판이 있다고. 예. 재판도 하네요. 백 변호사님, 저는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아, 이분이 변호사였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저도 가끔 까먹어요. 아, 가끔 까먹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오늘 안 오길래 혹시 코로나 밀접 접촉인가 그 생각부터 했는데 재판이었네요. 예.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맞았습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 박상희 소장님이 공사가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와주셨고요. 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별똥별 떨어질 때 그 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는 소원 혹시 그 교수님 정답 아십니까? 사랑이 이루게 해달라? 아유, 그렇게 로맨티스트는 별로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저 잡아주십시오. 소원 빌 시간이 없다? 예. 분위기가 이게 아니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켰네요. 예.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예. 여기 그러니까 너무 찰나의 순간이라서 그냥 놀라서 이렇게 쳐다볼 뿐이지 소원 빌 시간은 없다고. 됩니다, 선배. 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죠. 이거 참 유명 이 골프 리조트 또 이 개신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불법 촬영했다. 이런 제보가 한 언론사로 들어갔던 거죠? 네, 주로 거실이나 침실에다가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은 건데 올해 6월부터 반년가량 최소 50여 명을 찍었다고 합니다. 일부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이었다고 하고 파일 제목에는 소름 끼치게도 성관계했던 날짜와 여성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가고 있죠? 저렇게 분류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억 소장용. 저 따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건을 보고 일단은 처음에 이 관련된 제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동의 안 받고 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상들을 직접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추궁을 하니까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했다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쁜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에게 다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 얘기했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일부 동영상은 이제 그 영상에 이제 뭐 촬영하는 그 상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뭐 동의한 사람도 있고 뭐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도 있다라는 걸 시인한 셈입니다. 교수님, 저게 세상에 불법 촬영을 해놓고 자기 지 추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글쎄요, 이제 이게 원래 그 몰래 카메라를 찍는 사람하고 그 심리적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자신의 우월감 그걸 가지고 있고 자기를 거쳐갔던 그 많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의를 거의 안 했을 텐데 당연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자기는 다 모든 걸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찍은 것은 사실인데 유포한 적은 없다. 유포를 안 했다는데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또 상당히 이제 도덕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여성의 얼굴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얼굴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불법 촬영을 갖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예. 사실 타인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한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예. 글쎄요. 정말 이 사람의 그 논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유포를 안 했다라는 저 말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데 자,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영상에 딱딱 적힌 파일 명들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파일 형태가 이름이 거의 다 동일했다고 합니다. 일단 촬영 날짜, 그러니까 성관계 날짜, 그다음에 그 여성의 이름, 그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다고 하는데 이름이 같은 파일도 여러 개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걸 다 확인해 보면 지금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진짜 단 5개월 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62개의 영상물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건데 피해자가 최소 50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소장님, 네. 앞서 이제 교수님도 잠깐 이제 그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네. 약간 뭐랄까요? 전리품? 뭐 이런 걸 막 모으는 막 수집벽? 네. 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일단 본인이 얘기한 대로 뭐 믿어진다고 치면 뭐 추억을 뭐 기억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을 그럼요. 추억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건 이제 추억이 아니라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뭐 전리품이라든가 무엇인가를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 맞다면 우월감을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그 우월감 안에 있는 건 굉장한 열등감이죠. 내가 뭔가 내 자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아름답고 젊은 여성들과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싶었다. 굉장히 허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신 대로 전리품이나 뭐 우리 취미나 뭔가를 컬렉션하거나 모을 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내 만족도 있지만 나 이렇게 많이 모았어.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나의 추억을 위해서 모았다? 저는 잘 믿기지 않고요. 아마도 또래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는 보여줬을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촬영을 한 장소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었다고 해요. 네, 모 매체 이제 보도에 따르면 강남역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를 이제 그 장만을 했는데요. 여기가 45평이라고 합니다. 지난 그 8월에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재 임대 시세가 보증금 3억에 월세가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예. 2년치 월세를 선불로 냈다. 세상에. 지금 이제 도로 튀어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아지트 삼아서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이 불법 촬영을 해왔는데 이 불법용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어디에 숨겨놨냐면
방안 옷장 안에다가 이제 그 설치를 해놨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직접 설치를 한 게 아니고 개인 비서한테 설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비서는 그야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위에서 이제 지시를 하니까 이걸 하긴 하지만 이런 지시를 받고 실행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최소한 무슨 염치는 있었는지 야 카메라 설치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무슨 또 은어를 썼다면서요. 네, 세차라는 은어였는데 얼핏 보기에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염치라기보다는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 좀 발뺌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서한테 세차 준비해놔라. 4시 이렇게 하면 비서가 네 알겠습니다. 시계와 세차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차를 충전해서 돌아. 내가 설치할게. 카메라를 충전해 두면 내가 설치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이 앞서 이 돈이 많다. 또 무슨 아버지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리조트, 골프장 내에 있는 뭐 리조트를 운영하는 업체 회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의 뭐 페블비치를 모델로 2012년 개장한 골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기가. 보시다시피 바다를 끼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둘러싸인 전경으로 정말 유명한 고급 골프 리조트로 유명한데 자 아무튼 이 사람 말이죠. 딱 그 취재가 들어가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었다고요. 사실 또 이 남성은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매체에서 인터뷰라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법 촬영했다는 걸 좀 일부 시인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확인받자마자 이 매체에서 이 모든 자료와 증거를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계 수사대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가 되기 전에 나는 해외로 도망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해외로 도망가려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이 반나절 동안 추적을 했고요. 오늘 저녁 미국 LA로 출국하려던 이 남성을 공항 지하주차장에서 긴급 체포를 한 건데요. 본인의 슈퍼카입니다. 슈퍼카에 이 문제가 되는 컴퓨터 본체 3대를 챙겨왔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에 관련된 제보자의 신변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에서 이 불법 촬영 물 그리고 또 혹여 여죄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이 이제 슈퍼카라고 했는데 그 람보르기니입니다. 그 뭐 대당 한 뭐 2억, 3억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걸 타고 미국 LA로 출국을 하려다가 공항 지하주차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자, 교수님 그럼 이 남성 어떤 좀 처벌을 받을까요? 확실히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양산을 했던 우리 N번방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후에 성폭력 처벌법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5월 19일 날 개정 시행되고 있는 그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저지른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동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사에 반해서 유포했다면 반드시 또 처벌받고요. 그리고 이제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사실 이 법조항이 신설된 지가 지금 한 1년 7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은 법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1년이 경과한 그 시점에서 그러한 범행을 했는데 본인이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글쎄요. 변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채팅창에는 제가 뭐 직접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미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누군지 알고 계시네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제가
직접 읽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우유업계 1위 서울 우유의 유튜브 광고 지금 난립니다. 네, 진짜 황당한 유튜브 광고를 내놨는데요. 잠시 후 영상을 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카메라를 든 탐험가가 등장합니다. 산속을 계속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곡물을 마시고 이슬을 마시고 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약간 신비한 모습으로 만드는데요. 그걸 발견을 하고 또 카메라로 이들을 몰래 찍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보이는 저 화면에 있는 하얀 사람들 모두 젖소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지난달 29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유기농 우유 광고인데요. 여성을 젖소에 비유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영상은 비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잠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 영상 보고 가시죠.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을 간직한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에 성공했다. 쾌적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저 광고 만들고 나서 시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야 좋았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컨셉에 보면 탐험가가 굉장히 청정 지역에 가서 지금 뭐 남성도 섞여 있다고 하니까 남녀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칭하고 있는 것을 몰래 찍죠. 일단 불법 촬영 아닌가요, 그것부터? 약간 그 느낌 났어요. 네, 그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울 측에서는 그게 여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성들도 좀 있었고 그게 여성이 뭐 젖소로 바뀌는데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젖소가 암소입니다, 일단. 그렇죠. 그냥 그 여성이 변화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저 탐험가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성은 흐릿하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의회 해명 자체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광고 이 논란에 대해서 서울 우유 측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유기농 우유 제품이고 이제 청정 자연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제 뭐 비유나 이런 기획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불편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영상은 비공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저 일단 사과까지는 했더라고요. 사과문도 올리고 뭐 다 일이 벌어진 이후였지만 예. 글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명시된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걸 만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기괴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뭐 우리 백 변호사님 언급을 하셨지만 광고 담당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그 물에 빠지면은 안 보이는 거죠. 예. 저때 이제 외부 사람을 한 명 정도 초청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걸 만든다고 어떤 그 과정에서 성취감이 있으니까 정말 야 이거 대박 치겠다 말 그대로 대박을 쳤죠. 전혀 다른 의미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거 진짜. 자, 그런데 서울 우유가 진짜 이렇게 또 광고를 한번 치도곤을 맞다 보니까 18년 전에 어떤 또 유사한 일이 또 다시 재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 18년 전에 어떤 행사에서 논란이 됐던 걸 한 번 더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새로 나온 요구르트를 홍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취재진 앞에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 3명을 등장을 시켰는데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서로의 몸에 뿌리며 이를 벗겨내는 이상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 저때 저 사람들 어떻게 됐죠? 이건 그냥 너무 대놓고 공연문란죄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일단 재판부 판단을 보면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한 건 알겠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노출의 정도의 방법이 홍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한참 넘어섰기 때문에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해서 공연문란죄를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의 마케팅 팀장이 벌금 500만 원, 누드 모델 협회장이 벌금 200만 원, 또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누드 모델 2명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소장님,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저도 약간 방송에서 이거 뭐 재밌겠다 준비를 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뭐 이렇게 역풍을 맞은 몇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집단 지성을 통하면 뭔가 참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도 딱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렇게 좀 그래도 좀 좋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자라 그런가? 잘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 아까 하셨던 별똥방 얘기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해보려는 의도가 딱 읽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서울유유는 무슨 의도예요? 그러니까 세련되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고 재미지도 않고 공익적이지도 않고 홍보도 안 되는데 너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뭐 박하게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 혹시 남자들 모델 여러 명 세운 것도 결국 다 계산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유유 불매운동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 이제 이 주부들이나 대부분 서울유유 저희도 집에 보니까 서울유유가 2개나 있던데 아침 마시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대부분의 여자고 딸이 키우시는 분인데 서울유유 약간 이렇게 되면 불쾌해서 뭘 굳이 마시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예. 백 변호사님, 그 광고로 사고가 났던 예전에 또 비슷한 사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생명보험 회사 광고였거든요. 네. 뭐였냐면은 남편의 죽음으로 보험금 그렇죠. 10억 원을 받은 어떤 여성이 세차를 하면서 웃고 네. 있어요.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거 제가 기억납니다. 그 완전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 남편이 죽어서 돈을 받아 행복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만들 때 이 광고의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우유 광고 정말 100번 양보하면 청정한 지역의 젖소를 통해서 추출한 우유를 만듭니다라는 취지인데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결국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까 그 사망보험 관련해서도 그게 행복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이 이걸 기획을 했어도 여러 차례 거쳤을 텐데 여러 차례 거쳤는데 어떻게 이런 광고가 그냥 나왔을까? 또 일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엔 처음에 사전 심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이 유튜브 광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었는데 걸러지지 못하고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생이 숨진 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9살 오빠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지난 7월에 저희가 소개를 했던 사건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인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3월에 여자아이 한 명이 8살짜리 여자아이 한 명이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직전에 친어머니가 아이가 대소변을 잘 못 가린다며 옷걸이로 수차례 때리고 찬물로 씻기고 화장실에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붓아버지 역시도 귀가해서 쓰러진 8살짜리 아이를 보고도 게임만 계속했었던 겁니다. 자, 그 백 변호사님, 네. 발견 당시 아이 상태가 정말 참혹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설명하기도 참 힘드네요. 그 당시에 이제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면 키가 110cm 정도 됐고 몸무게가 13kg 정도 됐습니다. 8살 아이였어요. 8살 아이들 평균 몸무게가 제가 알기로 26에서 27kg 정도 맞습니다. 되는데 딱 절반이었습니다. 딱 몸무게도 절반밖에 되지 않고 기저귀까지 사용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휴. 이런 얘기가 돼 있더라고. 보건감정서에 온몸에 살이 없어서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 자체가 손실이 돼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빼빼 마른 상황에다가 위와 창자에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라는 보건감정서를 보면서 과연 이 계부와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한 건지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소장님, 이게 참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 남편의 소생이라서 그 미움을 그렇게 화풀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아닙니까? 네, 좀 복합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여성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 남편 아이들의 아빠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전 남편하고 불화가 생기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양육을 포기해서 시설에 맡겼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아이들이 1년 조금 넘게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내가 다시 기르고 싶다라고 이제 뭐 적극적인 의지를 보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런 과정을 보면 그래도 아이를 길러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이제 행동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 남편에 대한 미움과 이 아이들에 대한 미움이 기본적으로 많았던 건지 아니면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까지 학대를 한 데는 소변 대소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이가 이제 대소변을 우리가 보통 유분증, 윤호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5, 6세가 넘어가면 이제 배변을 스스로 가리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못 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지 못한 장소, 그냥 뭐 집 마루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소변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잖아요. 예, 예. 근데 물론 뭐 방광에 문제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도 있었고 누가 봐도 아이가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 엄마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 문제로 본격적으로 학대를 해서 아이를 못 때리고 이런 건 넘어서서 대소변을 또 먹기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또 남편도 거기에 동참하고 굉장히 엄마로서는 정말 최악의 양육을 한 상황입니다. 이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엽기적이었냐면요. 변기에 있는 소변을 빨대로 이렇게 하게끔 또 했고 또 팬티에 대변이 묻은 그 팬티를 입에 물게 했답니다. 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 부부 수사 초기 때는 난 안 죽였어요. 죽인 거 아니에요.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동 학대 혐의 정도는 인정했지만 살인은 결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백 기자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사건 개요 설명했던 상황에서 그 추운 때 찬물로 목욕시키고 닦아주진 않았다고 했는데 그걸 부인했어요. 난 따뜻한 물로 씻겼고 물기도 닦았고 또 옷걸이로 딸을 때린 적도 없었다라고 친모는 주장을 했고 이 계부 역시 내 훈육을 이유로 때린 건 사실이다. 이게 훈육인가요? 아이 몸무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아이가 죽길 바라지 않았고 지금처럼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선처해달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가 그랬어요. 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부의 주장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특히 이 숨진 딸 아이의 오빠가 한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들 나이가 9살인데요. 9살이면은 그래도 이제 그 사물을 변별할 수 있을 능력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동생을 학대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봤다라고 하면서 이 경찰 조사를 4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생이 사망했던 그 당일날 원격 수업이 끝난 뒤에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동생이 이렇게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 또 오줌 쌌다라고 하면서 옷걸이 같은 것으로 10차례에서 15차례를 때리는 소리도 났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그 샤워를 한 그 동생이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 떨고 있는데 엄마가 물기도 닦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엄마는 이 동생을 찬물로 샤워를 시켰다. 여름에도요, 이 찬물 샤워하면은 추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엉덩이, 발 여기에 흉터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이 아들이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겪지 않고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과거 학대에 대해서도 범행 도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나중에 피고인들의 그 휴대폰에서 찾아냈던 그 피해자의 상처 사진하고 일치가 되고요. 이 9살 아들도 역시 학대를 당하긴 했지만 일부러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럼 1심 재판부 판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9살 오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부부가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죄질이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가 정말 윗속에 음식물 하나 없이 8살에 13kg 정도로 발견이 됐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살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씩을 각각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자, 이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를 해서.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제가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학대 그리고 살해 행위가 벌어질 때 이 엄마 태중에는 또 아이가 있었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저런 학대를 해서 애를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항소심 지금 공판이 열렸을 때 애가 태어났겠죠? 재판을 받는 내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재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전략적인 이런 좀 동정심을 사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의심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백 변호사님, 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오빠의 진술을 인정했나요?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오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9살 아이가 겪지 않고 그걸 꾸며내서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9살이니까 이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아무래도 이 피고인들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굳이 거짓말까지 곁들여가면서 악담을 해서 엄마 아빠 처벌을 더 강하게 받게 할 그런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1심 관련해서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이 형은 그냥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고 적당하다 해서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 그 엄마란 자와 아빠라는 자가 30년 징역을 살게 됐는데, 네. 자, 그럼 이 오빠는 졸지에 뭐가 됐든 보호자를 잃었고, 네. 또 그 갓난 아기, 지금 막 태어난 이 아기, 네. 역시 30년 동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시설에 가야 될 운명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스토리가 너무 강하고 이 엄마 아빠 문제도 있고 사망한 아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걸리는 게 이 오빠예요. 왜냐하면 이 오빠는 똑같은 학대를 받은 아이면서 평생 이런 걸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고자질해서 엄마 아빠가 30년이나 감옥에 있다. 네, 그러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지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기 문제만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런 거를 굉장히 감당을 하면서도 또 계속 돌봄을 못 받게 될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둘째 아이 정말 그 아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것,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태어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과도한 훈련 끝에 추락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체조 유망주에게 인천시 등이 1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자, 체조 유망주 선수가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다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다친 겁니까? 이 선수 6년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를 준비하느라 체중을 심하게 줄이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 훈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고 전날에는 연속 공중돌기, 팔굽혀펴기, 로프타기 등 체중 감량 훈련입니다. 일반 훈련이 아니라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이었고요. 사고 당일에도 9시부터 기본적인 훈련을 하고 이 고난도 동작, 이 친구가 굉장히 유망주였기 때문에 5점 만점에 4.8점짜리 고난도 동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5번을 했는데 4번을 이미 실패하고 5번째에 거꾸로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겁니다. 자, 이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가 소속된 학교의 체조부 역시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실력을 뽐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 선수가 이제 사고를 당하기 1년 전에 이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이 체조팀은 여고부단체전 2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생들의 실력도 굉장히 출중했던 건데 이제 정말
소위 강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속을 했습니다. 평일 오전 수업 빼고 7시간 가까이 연습을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계속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다른 학생들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독 더 이제 뛰어난 학생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못하는 가장 어려운 동작을 이 학생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동작을 중학교 때도 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상 체력이 아예 방전이 돼서 체력이 방전이 되면 제대로 된 동작을 하기 어렵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유망주 잡은 고난도 훈련입니다. 자, 교수님, 결국 그 체력 훈련, 그래서 정말 체력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사고가 터진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기 그 이전에 어떤 과정에 이 그 선수가 처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무슨 그 대회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5월 3일부터는 바로 이제 제70회 종별 체조 선수권 대회 데뷔를 해가지고 국가대표 선발전 대비 훈련 참여를 갖다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고 전날 2015년 5월 4일 지도자의 그 훈련 지도하에서 기초체력 훈련 그리고 이제 종목별 기본 훈련을 실시하는 그 과정에서 그 훈련을 마치고 그날 오후 4시에 체중을 측정을 해보니까 아마 이 학생의 그 체중이 좀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진 모양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지시를 해서 야, 너 살 빼. 그래서 그 바로 이제 달리기, 연속 백핸드 훈련, 연속 공중돌기, 팔굽혀펴기, 누워서 팔다리 올리기, 로프 타기 훈련 등 여러 가지 어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3시간을 갖다 시켰다 아이고,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연속적인 훈련 그리고 바로 그 어떤 그 전날에 체중 감량 훈련이 겹치면서 이 피로가 누적이 된 상태에서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지 못하고 그 당일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가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몸에 이렇게 무리가 왔지만 왜 훈련을 중단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 담당 변호사에게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지도했던 코치가 중학교 때 담당 코치였어요. 네. 네, 그때부터 위계 질서가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도 비슷한 정도의 위계 질서가 있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코치들한테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백 기자, 지금 이 학생 지금 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가 그 어깨를 들썩거리는 것 정도, 팔을 이렇게 올리는 것밖에 못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렇게 물건을 들거나 밥을 먹거나 이를 닦거나 손이나 손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손이나 손목을 거의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는 학생 상태 어떤지 역시 또 담당 변호사한테 잠깐 들어보시죠. 예, 어깨 들썩거리고 팔을 올리는 정도 외에는 스스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다리는 아예 못 움직이고요. 처음에는 뭐 대인 기피 정도 많이 있고 그 모든 게 폐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5년, 6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은 돼 가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인터뷰 같은 거나 뭐 사회 활동, 사회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자, 백 변호사님, 이 선수가 이 학생이 소속돼 있던 그 학교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던 맞습니다. 그런 학교여서 이 선수 측에서 인천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네. 자, 그럼 법원 판단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시가 운영한 학교였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가 학생을 쉽게 말해서 보호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16억 이상 되는 손해액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인천시학교 공제에 기지급한 거 말고 2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일단은 인천시 측에서는
아니 그 체조 그 지도하는 분들이 그 지도에 소홀함이 없었던 거다. 그건 학생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 당시 아까 오윤성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학생이 얼마나 지금 체력이 방전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동작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의 사용자인 인천시에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천시는 9억 9천만 원, 그리고 인천시 학교 안전공제에서는 2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손해배상액을 100% 인정해주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생도 본인의 몸 상태를 알았다면 아무리 선생님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훈련 중단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부 소위 이런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과실상계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세요. 아니, 소장님. 네.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 그러니까 법원이 100% 인정을 안 해준 이유가 그거잖아요. 본인 체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걸 알았으면 네. 본인이 저 훈련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당사자의 책임도 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학원 체육에서 그 학생들이 막 그 코치한테 저 몸 아파서 못해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워낙에 위계 질서도 확실한 그런 코치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사실 단체 생활이잖아요. 거기서 그러고도 그쪽에서 가장 유망주고 기대하는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못했던 상황이 충분히 공감되죠. 네. 그리고 게다가 사실 중고등학생들의 저런 훈련은 좀 어른들이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게 1년 전쯤 SRT 수서역에서 방금 딱 저런 워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12월 1일입니다. 오후 6시 42분쯤에 수서역 SRT 고객센터에 신원미상의 한 남성이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게 아무리 장난 같아도요. 예. 그냥 그래 장난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SRT 측에서는 바로 이제 수서경찰서에 이 사실을 통보를 했고 총 91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2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했고요. 출입 통제, 그러니까 승객 출입 통제까지 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자, 교수님 누가 왜 그런 전화를 했던 겁니까? 지금 이제 밝혀진 거는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폭발을 위협하는 전화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답이 정말 황당합니다. 예. 이전에 그 SRT 수서역에서 열차에 탑승을 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이 사람이 아마 뭘 먹었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음식 취식하지 마십시오 하잖아요. 그래서 앙심을 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만약에 저런 거 뭐 음식 먹다가 지적받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저런 전화하면은 하루에 수서역이 10대 번도 더 파괴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옛날 같은 경우야 뭐 이 열차 안에서 오징어 땅콩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지만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못 하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남성의 이런 전화 그게 딱 하나가 아니었어요. 네, 이 사람 허위 협박 전화 상습범입니다. 이제 뭐 관공서나 자기 기분 나쁘게 했던 그런 가게들에다가 전화해서 업무 못하게 하고 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자기 치킨집 매장에 전화를 해서 42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해서 다른 주문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 그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못하게 했던 아파트 있었잖아요. 그렇게 논란이 됐던 곳 있었는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합니다. 주차장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또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네. 이렇게 정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폭발물 협박 전화 아니면 그냥 욕 한 번 먹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이런 전화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심리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보통 한두 번 할 때는 뭐 장난으로 하거나 자기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렇게 뭔가 일탈을 한번 확 저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는 의도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상습적인데 범죄용어로 보면 이제 상습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지금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정신질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차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판단을 못하는 인지 기능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 공격심이 너무 가득 차서 내 분노나 화를 이런 식으로 누구를 괴롭게 함으로써 뭔가 막 그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서 연못이 막 파도가 치면 거기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이런 식의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되면 지금 저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예. 앞서 이제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뭐 거의 장난 전화라는 걸 알겠지만 또 그냥 이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엔 너무 찝찝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폭발물 뭐 제거반 뭐 출동하고 막 그 뭐 사람들 와서 또 그 안에 실내에 있는 사람들 다 소개시키고 그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불필요한 그런 그 사회 비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허위로 신고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 특공대 나왔죠. 그다음에 지역경찰 나왔죠. 소방, 군당국, 수색견도 4마리 나와가지고 143명 공무원들이 4시간 동안 폭발물을 갖다 수색하고 주민들도 모두 대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서역에는 91명의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2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하고 승객들 출입 통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보통 선량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자기는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장난 전화다 이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금전적인 손해, 형사적인 손해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금전적인 손해 그거를 요즘 말로 금융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치료. 왜 안 웃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자, 백 기자,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는 네. 아니죠, 이 집행유예. 저도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실형 선고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게 구속 기소됐던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래도 5개월 형기를 살았다라는 거, 그 사이에 그래도 반성할 시간을 좀 줬다라는 거, 이 2개를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간단한 단순한 허위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그냥 벌금 내고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잖아요. 미개에 의한 거짓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것 외에 아까 금융치료라고 하셨죠? 금융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 이제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더 청구를 하는 편이고요. 이 사람이 집행유예 받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 100% 소송합니다. 국가에서 민사소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경마장에 폭발물 신고했다.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뭐 수색, 뭐 검거에 투입됐던 현장 인력들 폭발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위자료로 경찰관 40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10에서 40만 원씩 해서 총 6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출동하고 많은 물량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 비율도 올라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장난치려는 사람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X파일 이어갑니다. 2017년 갓 20살이 된 한 여성, SNS를 열었다가 경악합니다. 살면서 다신 보고 싶지 않았던 두 남성이 친구 신청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여성이 16살 고등학생이던 4년 전 여름밤으로 돌아갑니다. 아는 사람을 따라 한 모임에 가게 된 여성은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날 처음 본 지인의 친구가 술에 취한 채 화장실에 간 여성을 따라와 성폭행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이 여성, 홀로 화장실에 남아 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온 지인이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와 괜찮냐고 묻더니 그 역시도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순식간에 2명의 남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 여성. 2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사과를 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결국 기나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4년 전 성범죄를 두고 올해 초까지 3년간 총 4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여고생 연속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룹니다. 자, 4년 전 한자리에서 2명의 남성에게 연속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의 사건. 자, 뒤늦게 고소를 했고 재판부 판결도 계속 엇갈렸던 사건입니다. 자, 일단 4년 전 그날 밤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4년에 이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불과 16살에 불과했었는데 남자 지인, 그리고 또 친구, 또 그 친구의 누나 이렇게 4명이서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에 모두 만취한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한 남성이 쫓아와서 이 여성을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자기를 데려온 다른 남성이 들어와서 괜찮냐고 잠시 물어보더니 다시 이어서 성폭행을 합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2번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상처도 컸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서 2 사람이 갑자기 SNS에서 친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건이 생각이 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네. 그 4년 전 그 성폭행을 당한 그 당시에 왜 고소를 않고 4년이 흐른 뒤에 했느냐? 일단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 나이가 어렸죠. 그리고 본인이 성폭행의 피해자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성폭행에 관련된 기억은 그냥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억만 지우고 하면 그래도 내가 앞으로 괜찮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인 상황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에서 소위 중간간,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이 당시 피해자의 심정, 충분히 성폭력 피해 여성들한테서 이렇게 발현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때 바로 놀라고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입는 여성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 뭐 친척 남자나 아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돼서 두고두고 생각해 볼수록 그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고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왜 괴롭지라는 것을 뒤로 이제 찾아 나가다 보니까 바로 그 사건이 있었구나를 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폭행, 이 여성에 대한 심정은 굉장히 그 성폭행해 주는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성폭행 가해자가 세상에 4년 지나서 그 SNS로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뻔뻔하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그 악몽이 묻어놨던, 꼭꼭 숨겨놨던 악몽이 다시 뚫고 나오면서 이제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던 건데, 교수님, 근데 저는 당연히 이 성폭행을 가한 2 남자들 당연히 다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 피해를 당해서 정말 막 정말 얼이 빠져 있는 그 피해자에게 다시 성폭행을 가한 그 2번째 남성. 저는 이거는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요. 지금 SNS상에서 친구 신청을 왜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피해자로부터 뭐 어떤 그 고소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 조치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한번 간을 보기 위해서 던진 거예요. 간을 보기 위해서. 네, 거기서 던졌을 때 SNS상으로 친구 신청을 받아주면 다시 또 한번 해보려고.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똑같은 사항을 놓고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아전인수격인 그런 어떤 자기에게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피고인 같은 경우는 군인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1심인 그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어린 여학생이 성관계 전에 괜찮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이후에 집에 데려다 주는 그 과정에서 서로 키스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유로 해가지고 자발적인 성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성폭행에 연루가 돼 있는 그 남성의 말이니까 우리가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2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그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1,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하. 일단 중간간으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중간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만취 상태나 뭐 약물 중독 이런 걸로 이제 아예 기억이 없거나 심신 상태 상태거나 아니면 한거불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이제 중간간이 되는데 첫 번째 그 가해자에게는 완전히 만취 상태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지인이 와서 괜찮냐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2차 성폭행을 또 당했단 말이죠. 예. 근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는데 유독 성관계 사실 부분만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소위 이 여성이 본인에게 불리한 기억을 하지 않은 것, 못하는 것처럼 꾸며낸 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성폭행 직전에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표시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제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성관계 후에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줬던 점. 그렇다면 이건 성폭행이 아니라 자발적 성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1, 2심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무죄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무죄 하면서 지금 막 기겁을 하시는데 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법원에서는 1,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일단 왜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왜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피해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싶었다. 그리고 괜찮다라는 표현을 지금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지금 1, 2심은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1차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떨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가해자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본 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얘기인 것이지 예. 다음 앞으로 할 성관계에 대한 괜찮다 동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좀 어렵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1, 2심의 판단은 우리가 보통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미투 이후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보통 피해자라면 이렇게 안 해. 보통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보통 피해자라면 그 피고인 데려다 준다면 안 타지. 근데 피해자도 모두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던 피해자를 봤습니다. 집이 크지도 않아가지고 그 1차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이 다 들렸을 거라고요, 밖에서. 자, 그런데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당연히 보통 사람 같으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런데 거기다 대고 괜찮냐 물어보는 그 2차 이게 저는 1심, 2심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본인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놔가지고 본인이 알몸으로 화장실에 있는데 누가 와서 괜찮냐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두 사람의 지인이 자신을 술을 먹여놓고 이렇게 성폭행을 할 거다라고 전혀 생각을 갖다가 못한 소위 얘기해서 그냥 멘탈이 그냥 나간 그런 상태에서 이 16살 되는 그 여자아이에게 괜찮냐라고 물어봐서 괜찮다라고 하니까 또 성폭행을 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요. 자, 백 기자 짧게요. 결국 그래서 파기환송 이후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최종? 네, 파기환송해서 다시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남성 중간간으로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상황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성은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닷새 전 인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여성의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 시신 유기를 도운 지인까지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남성은 1998년과 2003년에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 5월과 8월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이번 달 22일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신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한 부분에서 계획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려 한 점과 김신남이 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소장님, 30년, 27년 이렇게 나왔다는데 피해자 유족들은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서 무기징역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겨우 이 정도냐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죄도 없는 아이를 이렇게 살해한 범행 동기와 방식도 좋지 않은데 양형 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가족도 이런 마음이지만 사실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30년, 27년 언젠가 또 감형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정말 무기징역 이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 인천 여성 공범 살해, 이 연쇄 살해범 50대 남성.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대요.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피의자 얼굴 및 그 신상 공개 지침안 개정이 좀 됐었잖아요. 당시에 이게 개최된다라는 거를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게 오후부터 지금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니 이거 결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형식적으로라도 이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의견을 물어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냈던 상관없이 지금 이 정도의 강력 범죄고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은 당연히 공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가끔 너무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만 좀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전해주시죠. 한 대형마트 구석에서 액체가 담긴 종이컵이 발견됐습니다.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마트에서 발견된 종이컵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음료 진열대 옆에서 아이를 챙기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또 다른 사진에는 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종이컵 2개가 있습니다. 종이컵 안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노란 액체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화장실이 급한 아이가 마트 구석에서 소변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성자는 뒤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린 부모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초록불에 달리던 차가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 한 대, 갑자기 2차선에서 달려온 보행자가 부딪힙니다. 차량 보닛에 올라탄 뒤 그대로 굴러떨어진 보행자. 운전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행자가 자신의 잘못이니 그냥 가도 된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결국 보험회사를 불러 사고 처리를 마쳤는데 이후 새벽에 보행자에게 응급실에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자해 공갈단은 아닌지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일본 일부 누리꾼들은 무단횡단 범법자들에게 피해당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우, 좀 어렵네요. 판단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보험 사기나 뭐 자해공갈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제 진짜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 그 승합차 뒤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오죠. 무단횡단은 맞는데 예. 이제 저걸 보고 차가 이제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저기 일부러 올라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올라탄 게 아니라 반동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여요. 지금 보시면 저 순간이 되면 저기 차가 더 달려오는데 저기 올라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영상을 공개했던 이 또 그 변호사분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자해공갈이라기보다는 사기라기보다는 사고 상황에서 이 남성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올라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다른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런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이 차량의 운전자가 거의 대부분의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자, 그 소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 나 진짜 어제 저거 보고 전 진짜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맞느냐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맞느냐? 어? 글쎄요, 이제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저런 곳이 아니고 달리는 버스 같은 데서 예. 아이들이 그 뭐 이렇게 그 소변을 못 참겠다. 아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병이나 이런 거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저렇게 급하게 해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 말이 그겁니다. 들고 가야죠. 네, 들고 가는 것이 끝난 건데 제가 볼 때는 저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기본적인 그 공중의식 교육을 갖다가 좀 덜 받은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지금 걱정되는 게 저게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이들은 본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 애가 크면은 똑같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예.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유일하게 엄마라서 제가 뭐 창피한데요. 저러시면 안 되죠. 정말 몰상식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필 또 옆에 또 드링크 있는 데다 저러고 갔어요? 또 하필이면.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오늘 사연은요, 메일로 온 내용인데, 사반 가족 김미현님의 사연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건반장을 틈틈이 보셨다는데, 면접이 어제였답니다. 예,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김미현 화이팅 외쳐주세요라고 며칠 전에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어제 면접 어떻게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호주로 가보시죠. 이거 뭔가 으스스합니다. 네, 생일 파티가 한창인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흰 승합차 한 대가 오더니 남성이 내립니다. 근데 남성 손에 뭔가 들려 있습니다. 네, 지금 위잉하는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전기톱입니다. 아이고야. 전기톱을 들고 한 10대 생일 파티에 난입한 겁니다. 남성은 전기톱을 켠 채로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욕설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 was shocked, like I didn't expect that to happen. 네, 남성의 난동이 계속되자 화가 난 파티 참석자들은 남성에게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승합차 안으로 도망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남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결국 남성은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현지 경찰은 이 영상 속 차량 번호를 보고 즉시 남성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남성을 무기 소지와 약물 기구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6살인 남성이 왜 10대 생일 파티에 와서 전기톱을 들고 난동을 부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교수님, 저
저 뭐에 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전기톱을 들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요. 예. 연령도 잘 안 맞고 예. 그 왜 저 그 10대들 노는데 30대가 전기톱을 들고 와가지고 저 사람 갈 수도 있죠. 뭐 30대 뭐. 아니 갈 수는 있는데 전기톱을 들고 가면 안 되죠. 아, 네. 예, 물론 그렇죠. 아니 저 교수님 저번에 그 시추 족발 네. 그때 그 뼈 없는 그러니까 털 있는 족발, 털 없는 족발 그것 때문에 그 터졌어요, 진짜.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사실 그게 스페셜인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여기가 어딜까요? 네, 중국의 한 찜질방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 것 같은 남성이 보이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곧바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계산대 쪽을 쳐다보면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또 왜 저러죠? 네, 지금 계산대에 앉아있는 직원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직원이 깰지 안 깰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직원의 눈치를 살피던 남성, 갑자기 몸을 숙여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숙여서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아무래도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요. 진짜. 남성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기어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직원은 지금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남성은 그렇게 열심히 출입문까지 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찜질방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그러니까 말입니다. 찜질방 직원에 따르면 남성은 찜질방에서 1박 2일이나 있었대요. 마사지를 2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가격이 500위안, 우리 돈으로 9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 남성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좀 의심이 갑니다. 백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이럴 때. 전부 마사지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하면서 꼭 공부해야죠, 저런 사람들은. 진짜 얄밉다, 진짜.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이거 뭡니까, 지금? 네, 한 소녀가 기둥에 매달려 천천히 돌고 있죠. 네, 수직 기둥을 오르내리며 춤을 추는 이른바 폴댄스를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폴댄스를 추고 있는 소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두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한쪽 다리는 의족입니다. 진짜 오로지 코어 힘과 다리 한쪽으로 저렇게 기둥에 매달려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인간 승리네요. 그러니까요. 이 폴댄스를 추고 있는 저 소녀 이름은 프란체스카고요. 나이는 15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손이 없었고 다리도 한쪽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의수를 착용했지만 폴댄서의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의수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프란체스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Un giorno mi sono svegliata e sono andata dalla mamma dicendo mamma voglio fare la pole dance. Quindi non so se magari l'ho visto la sua prima sui social oppure l'ho sognato. Non lo so solo che sono andata lì e ho detto voglio fare la pole dance. 네, 프란체스카가 폴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프란체스카는요. 올해 국제 폴댄스 스포츠연맹 선수권대회에 출전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폴댄서들이 공연 영상을 직접 찍어 제출해서 영상으로 심사를 받았는데요. 프란체스카는 장애인 부분에 출전한 유일한 선수였고 그 결과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합니다. 불편한 몸인데도 프란체스카가 매일 기둥을 오르며 폴댄스를 추는 이유, 그리고 폴댄스 선수의 꿈을 꾸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Una cosa che mi piace molto è perché appunto mi fa sentire libera, perché so che sul palo posso fare ciò che voglio e quello che voglio. E quindi è una cosa. 네, 프란체스카가 앞으로 더 멋진 폴댄스 선수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진짜 저를 또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부터 플라잉 요가를 배웠는데 네, 플라잉 요가를 계속 할까 말까 난 너무 플라잉 요가 하기엔 나이도 많고 이제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합류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자, 다음은 루마니아로 가보시죠. 네, 루마니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근데 트리 생김새가 좀 특이하죠? 보통 트리의 나뭇잎 부분은 초록색인데 그런데 이 트리는 하얀색입니다. 자, 이 트리가 하얀색인 이유 자세히 보면요. 바로 빈 백신 용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인데요. 의료진을 비롯한 접종센터 직원들이 무려 19,000개의 빈 백신 용기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는데요. 그 높이만 무려 3m에 달합니다.
직원들이 지난달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이 빈 용기를 쌓아 올렸다는데 자, 일부 용기에는 저렇게 컬러 LED가 들어있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의료진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Bradul pe care îl avem aici este un brad făcut exclusiv din flacoane de Pfizer, flacoane strânse de pe data de 1 martie, flacoane folosite de la beneficiari vaccinați în acest centru, undeva la 19.000 de flacoane se află în acest brad. Baza este făcută cu flacoane de la Moderna, iar cadourile sunt de la Johnson. 네, 루마니아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센터의 분위기를 바꾼 건 코로나를 이겨내보자는 직원들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저게 무슨 상황일까요? 네, 강아지 한 마리가 유리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 퓨마가 있는데요. 유리문 밖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강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 둘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퓨마가 유리문 앞으로 갑자기 다가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강아지가 절대 기가 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리문 코앞까지 퓨마가 다가왔는데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품종이 뭐죠? 시추예요? 강아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히려 퓨마가 먼저 나서서 앞발로 유리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건 강아지의 태도입니다. 알고 보니 강아지가 오히려 꼬리를 흔들면서 퓨마의 등장을 반기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꼬리가 반가워하네. 혹시라도 퓨마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라도 할까봐 견주는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라고 하고 있는데 강아지는 주인의 부름에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처음 본 퓨마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거 막 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네, 퓨마가 계속해서 앞발로 유리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자 꼼짝없이 앉아있으니까 퓨마가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죠. 뒤를 한번 쓱 보더니 곧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끝이에요? 아니요. 퓨마가 사라지자마자 강아지가 짖기 시작합니다. 짧은 만남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야, 가지마! 지금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이리 오라고 다시? 알겠습니다. 좀 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좀 황당하네요. 그 강아지가 저기 나중에 문이 열렸으면 어땠을까라고. 저게 듣고를 서늘한데. 좀 얼음땡된가 아닐까요? 아, 얼음땡? 얼음땡. 네. 아, 근데 꼬리 흔들고 있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본능이니까. 그건 반한 것 같은데. 아, 반했다. 멋있다. 이러면서. 아, 멋있어서 반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 인디애나주로 가보시죠. 네, 어느 가정집 침실입니다. 침대에 누군가 잠들어 있는데 버트캣이와 그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한 쌍의 불빛이 보입니다. 버트캣이가 키우는 고양이 피카츄입니다. 고양이가 침대 위에서 침대 머리맡 선반으로 올라가더니 뭔가를 향해 다가갑니다. 영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침대 머리맡 선반 위에 물컵이 있습니다. 고양이 피카츄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집사를 한번 쳐다보더니 손으로 앞발로 물컵을 슬쩍 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물컵을 밀자 물컵이 결국에는 버트캣이 두 사람 사이로 딱 떨어지는데요. 결국 버트캣이 머리 위로 물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버트캣이가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데요. 한밤중에 물 뿌려 잠을 깨운 범인 누군지 금방 알겠죠. 버트캣이가 고양이를 잡으려고 잽싸게 달려드는데 고양이는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버트캣이는 원래 새벽 6시에 알람을 맞춰놓는다고 하는데 6시 5분이 지나도 일어나질 않자 고양이 피카츄가 직접 물세례로 잠을 깨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 머리맡에 물컵 이런 거 두지 마십시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Don't touch. 짜잔! 아빠, 이거 해봐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어플레이도 앱을 다운받아 킨더조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요. 최근에 누가 꼭 안아준 적 있어? 그 느낌 생각해봐.
어떤 계절이 와도 끝이다오. 코롱 스포츠.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코로나 확산으로 직업 군인 남편의 퇴근이 통제돼서 한 달째 독수 공방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신랑이 너무 보고 싶다, 신랑 좀 보내달라 한 거죠. 이 자신의 핸드폰에 사모님을 이쁜 꼬맹이란 애칭으로 저장해놓은 결혼 2년차 백성문 선생만이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 따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